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역사쌤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구려와 백제가 초반부터 굉장히 세력을 잘 넓혀가면서 결국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부딪히는 지경까지 올 정도로 강대국이 돼 갔었는데요. 신라는 좀 쩌리? 구석에 처박힌 친구?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약소국으로 출발했던 신라였잖아요. 이번 시간에 다 다루진 못합니다만 이런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결국에는 역사는 스포일러죠. 삼국통일 누가 해요? 신라가 하잖아요. 어떻게 신라가 그런 약소국이었던 상황에서 삼국통일, 자기보다 더 강했던 나라였던 백제와 고구려를 통일하는 성과를 남길 수가 있었을까요? 일단 오늘 수업을 들어보시고 다음에 또 신라의 발전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보시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고구려와 백제 공부를 하면서 연맹왕국에서 고대국가, 그러니까 중앙 집권국가로 나아가는 모습을 봤었잖아요. 신라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왕이 업적이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약한 나라, 그리고 작은 나라 소국에서 강대국,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보시면 그냥 쏙쏙쏙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짠. 신라의 건국 과정과 성장 과정을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신라의 정치 체제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이런 부분 살펴보시면서 고구려 백제와의 공통 부분, 그리고 약소국이었던 신라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신라도 고구려 백제와 마찬가지로 건국 이야기가 있어요. 박혁거세 기억하시죠? 이 박혁거세가 아래서 뿅 뛰어났다. 이거는 얘기를 좀 더 풀어드릴게요. 현재 경주였던 서라벌에 6개 마을이 있었는데요. 그 6개 마을의 촌주들이 이제 우리가 더 강해지기 위해서는 왕을 세워야 되는데 누굴 왕으로 세우지? 라고 고민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한 마을의 촌장이 지나가는데 숲에서 갑자기 땡! 말소리로 들리나요? 하여튼 말소리가 들렸답니다. 그 말소리를 따라서 들어가 봤더니 아주 하얀 백마가 딱 알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촌장이 딱 들어가서 딱 보려고 했더니 말은 쫙 사라지고 알만 덩그러 있었는데 그 알을 가지고 와서 잠시 키웠더니 쫙 하고 그 안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답니다. 자, 근데 이름을 박혁거세라고 지었는데 그때 그 알의 모양이 굉장히 밝았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밝았다 그래서 아마 박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사실 한자를 따오긴 했는데 발음 그대로 해서 한자를 가져온 것 같아요. 박다, 박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또 할 얘기가 많지만 요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박혁거세가 갑자기 아래서 뚝 태어났잖아요. 근데 말하고 같이 있었잖아요. 아마 이건 말을 잘 다루는 세력들이 경주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혁거세로 대표되는 이주민 집단과 아까 말씀드렸던 6개 마을이 촌장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로 알 수 있는 6촌으로 대표되는 토착 세력들이 결합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장성에서 인물도 훤칠하고 능력도 뛰어나니까 결국에는 신라의 왕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자, 그걸 봤을 때는 이주민 집단과 토착 세력이 결합을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은 고조선, 고구려, 백제의 건국 이야기하고도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알에서 태어난 부분은 주몽이 알에서 태어난 이야기하고도 또 비슷하죠. 부여, 고구려, 백제 얘기를 할 때도 자연환경, 그리고 국가가 위치한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공부했었잖아요. 신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위치가 지난해 소국인 사르국에서 건국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요 밑에 국가통합에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가통합을 보시면 삼국,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보다도 가장 먼저 건국되었으나 가장 늦게 통합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시면 여러 세력의 연합으로 통합이 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육촌을 비롯해서 주변에서 여러 소국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통합이 돼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고구려 백제에 비해서는 그 발전이 늦었다는 건데 그 환경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반도 동남쪽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딱 한반도 지역을 머리로 그려보시면 경주가 어디 있나요? 경상도 안에서도 가장까지는 아니지만 동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고구려 백제는 바닷가나 육지를 통해서 중국의 선진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신라는 경상도하고 충청도, 전라도를 가로지르는 소백산맥에 의해서 산맥들에 의해서
그것들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나 경주나 이런 지역은 다 분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문물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따 지도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중국 문물의 수용이 어려웠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설화 모습을 그린 거죠. 자, 그래서 사로국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이렇게 통합해 가면서 진안에서도 조금 더 우세한 소국이 되어 갔습니다. 자, 이걸 지도로 보시면 한반도 지형인데요. 고구려는 이쪽, 백제는 이쪽에서 나타났죠. 신라는 여기서 나타났어요. 빨간색 부분이 뭐냐면 이게 산맥입니다.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이 있죠. 요즘 산맥 이름으로 얘기하면 태백산맥이 이렇게 흐르고 소백산맥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때 당시에는 교통도 발전하지 못하고 통신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가지 못하면 문물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있었던 신라는 백제와 고구려보다 선진 문물의 도입이 어렵게 되면서 국가 통합과 강대국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속도가 좀 느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서도 아시겠죠? 고구려, 백제는 이런 식이었는데 신라는 막혀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요 밑에 있던 가야가 작아서 되게 약소국처럼 보이는데 가야가 철기 문화가 우수한 강대국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가야는 일본하고 이쪽에 있었던 낭랑하고도 교류할 정도로 강대국이었는데 이 가야가 신라를 끊임없이 쳐들어와요. 백제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신라가 약소국이었다는 것을 이걸 보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역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라도 성장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라가 박혁거세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굵직굵직한 왕들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굵직한 왕이 한 명이 나옵니다. 내물왕입니다. 사실은 왕이라고 붙이면 안 되고 내물마리간이라고 붙여야 되는데, 왜냐? 신라는 왕 칭호가 조금 달라져요. 고구려 백제는 왕으로 많이 시작하는데 이때는 일단 박혁거세, 거서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이런 식으로 점점점 임금의 권력이 강해지는 이름으로 갑니다. 이런 부분은 교과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교과서 54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내무랑입니다. 왕권 강화가 이때 이루어집니다. 고구려 백제 얘기했을 때도 왕권 강화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라고 했었죠? 왕위를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신라는 그것도 못했어요. 자, 어떻게 됐냐면 박석김 세 개의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박씨끼리만 왕을 한 것도 아니고 김씨끼리 왕을 한 것도 아니고 석씨 차별한 거 아니에요? 교대로 왕위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 왕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 가문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던 거죠. 자, 이렇다 보니까 왕권이 약했는데 이 내물왕 때 들어와서 김씨만 왕위를 세습할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라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군장을 뜻하는 마리간이라고 하는 왕호를 사용하게 되면서, 마리간은 대군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군장들보다 뛰어난 군장,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영토 확장도 이때 이루어집니다. 고구려 백제도 마찬가지였죠. 낙동강 동쪽 진안 지역까지 확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의 반 이상은 먹었다.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상북도 지역은 신라가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한번 닥쳐요. 가야와 일본이죠. 백제 연합군이 신라를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쳐들어오니까 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로, 자, 근데 이때 딱 SOS를 칩니다. 어디에다가? 만주벌판 달려라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한테 불이 나게 달려가서 사신을 보내서 군대를 받습니다. 자, 광개토대왕이 5만 명의 기병을 보내줘요. 다음 시간에 고구려에 할 때 공부할 때 얘기를 하겠지만 5만 명의 병사도 기병을 보냈다는, 말까지 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대박인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걸 격퇴합니다. 왜군이 경상도 지역까지 쳐들어왔는데 그걸 격퇴하고 물리칩니다. 그리고 뒷배를 봐줬던 가야까지 정복해버립니다. 가야가 휘청거리죠. 이때 가야를 주도하고 있었던 나라가 김해의 금강가야인데 그 금강가야가 주도권을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받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겠죠. 누구의 도움으로 신라가 겨우 살았어요? 고구려의 도움으로 겨우 살았죠. 고구려가 신라의 내정 간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고구려가 신라와 중국을 잇는 통로 역할을 해줬기 때문에 당시 신라 사신이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중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도움을 받아서
뭐 선진물도 받아들이는 것 하면 내정 간섭까지 받게 됐다. 그러니까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이런 상태였어요. 어쨌든 신라는 고구려의 한 간섭을 받는 그런 입장에 있었던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유물이 있습니다. 호우면 그릇인데 호우! 그래서 이거 안 되죠. 작년 이후로 날강도 사태 이후로 안 되죠. 매우 미안합니다. 자, 이 그릇이 호우면 그릇이라고 하는데 이 그릇이 신라의 무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글자를 쫙 봤더니 교과서에도 잘 나와 있어요. 54페이지 왼쪽에 보시면 딱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릇에 호태왕이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있어요. 호태왕은 광개토대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고구려 그릇인데 이게 신라 수도에서 발견됐다? 그렇죠. 아마도 신라가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다. 아니면 고구려 군사가 신라에 주둔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에 이 신라의 무덤들인데요. 선생님이 답사 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여드렸을 겁니다. 대릉원인데요. 미추왕릉, 뭐 천마총, 함낭대총 이런 것들도 아까 말했던 그 시절에 나왔던 무덤들입니다. 왕권이 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큰 무덤 만들었다? 그 부분은 아마 왕권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을 때 그냥 권위를 크게 보이려고 했던 모습들이 아니었나라고 추측할 수도 있죠. 이런 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썼을지 부장품으로 했을지 100% 확답은 못 드리는데 휘황찬란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아마 왕권의 과시를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린 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신라도 정치 체제는 존재했겠죠. 그러니까 나라를 운영하려면 이런 것이 필요한 거겠죠. 나라가 성장해 가면서 정치 조직을 만들어 갑니다. 고구려 백제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중앙 정치는 귀족들의 대표였던 상대등입니다. 요즘 말로 국무총리예요. 근데 상대등이요. 지난 시간에 백제 얘기했을 때 상좌평이 있었는데 비슷합니다. 대등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을 상대등이라고 그래요. 이런 귀족들의 대표를 두는 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사람만 왕이 휘어잡으면 나머지 귀족들은 자동적으로 휘어잡히겠죠. 교실에서 수업할 때 옛날에 일진들 뒤에 앉아 있잖아요. 말 안 듣잖아. 학생들 전체 말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일진 쫙 잡아가지고 그냥 조져버리면 이제 애들 다 같이 말 듣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하에 17등급의 관리들이 있어서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고구려 백제하고도 비슷하니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신라도 마찬가지로 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삼회의가 있었던 것처럼 화백회의가 있었는데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건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 안건이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 만장일치 얘기만 나오면 이거는 100% 화백회의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족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요. 영토를 넓히면서 수도뿐만 아니고 지방에도 행정구역을 두기 시작했는데 수도는 6부, 지방에는 5주를 뒀습니다. 이렇게 행정구역을 만들기도 했죠. 화백회의 내용이니까 잘 읽어두세요. 큰일이 있을 때는 반드시 중의에 따른다. 여러 사람들의 의논에 따른다. 이를 화백회의라고 하는데 한 사람이라고도 반대하면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걸 봤을 때 만장일치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모여가지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신라의 신분제도의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골품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골품제가 뭐냐면 성골과 진골, 그러니까 왕족을 성골과 진골이에요. 그래서 골, 그리고 6등품부터 1등품까지 품, 그래서 골품제입니다. 요거는 뭐냐면 신라가 성장해 나가면서 주변 소국들을 정벌해 나갔는데 중앙기족으로 지방 군장들을 편입해 가면서 이 사람들의 힘의 차이에 따라서 등급을 정해준 거예요. 왕족들은 성골, 진골, 그리고 부족장들의 힘에 따라서 6도품, 5도품, 그러니까 숫자가 많을수록 높은 거예요. 6도품, 5도품, 4도품, 3도품 이런 식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층 내부를 서열한 신라의 신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 체계 마련 과정에서 각 지역의 부족장들을 귀족으로 편입하면서 등급과 서열로 마련을 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제, 성골과 진골, 그리고 도품, 6도품에서 1도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져 있기만 한 게 아니고 관직의 등급에도 차이를 주고요. 심지어 생활 모습에도 제한을 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품에 따라서 승진하는 것을 제한을 뒀고 일상생활에서도 제한을 뒀는데 집의 크기, 방의 숫자, 술의 크기, 옷의 색깔, 말의 개수, 노비의 개수 이런 것까지 골품제에 딱 상한선을 두기 때문에 엄격한 신분제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이런 부분 장단점이 있겠죠. 국가 통치를 하는데 위계질서를 세운다? 이런 쪽으로 권력자들이 잘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안 좋은 부분, 능력 있는 사람도 이런 신분에 갇혀서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었다. 나라 운영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결국에는 이런 사람들이 불만 세력이 돼서 신라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골품지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벼슬의 등급 차이가 생겨요. 딱 막히는 거예요. 더 안 돼. 옷 색깔도 차이 두고, 그리고 생활 모습도 말의 양과 집의 크기 차이까지 둬요.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안녕.